136페이지 73번부터 04강 자분탐상 CB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03강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제가 조금 여기 좀 난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앞 페이지 처음부터 한번 조금 펼쳐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은 132페이지 한번 봅시다. 132페이지. 이 132페이지 03강 자분탐상 CBT인데 여기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CRT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 시간에 수정하겠습니다. 03강 자분탐상 CBT인데 CRT라고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49번 음양방출시험 이 부분도 제가 별로 다뤄보지 않아서 여기서 조금 헤매였습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03강 수업 시간에는 완벽하게 전달을 잘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실수를 조금 많이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04강 수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04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04강 수업은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자, 73번을 한번 봅시다. 3 내지 5% 니켈, 1% 규소를 첨가한 구리합금으로 이 합금을 일명 우리 C합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강력하고 전도율이 좋아 용접봉, 전극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이거는 콜슨 합금입니다. 콜슨 합금입니다. 톤백은 많이 했죠, 그죠? 구리에 아연약 25에서 20%까지 함유한 합금으로 모조금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래 구리에 아연이 5 내지 20%에는 또 세분하면 여러 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톤백이 대표적이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길딩 메탈도 있고 로우 브레스도 있는데 톤백이 그냥 묶어서 톤백이라고도 한다라는 걸 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쯔메탈은 육사황동입니다. 구리에 아연 40% 함유한 합금으로 탈아연 부식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연 이 원소는 선박기관 같은데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 쓰면은 열을 받으면은 아연이 낮은 온도에서 빠집니다. 탈아연 부식이 생기고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산화물이나 이런 물질하고 접촉을 할 때 또 이렇게 이제 녹아내려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사왕동 기계 부품에 쓰이기는 하는데 이 아연이 화학 물질이나 그 다음에 열을 받아서 녹아내리면은 기계로서 못 쓰겠지, 그죠? 탈아연 부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탈아연 부식에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길딩 메탈이 여기 나왔네요. 길딩 메탈. 톤백 중에서 그냥 톤백이라고 하는데 아연약 3 내지 5% 정도 함유한 합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황동 중에서 제일 아연을 적게 함유한 것을 우리는 길딩 메탈이라고 합니다. 콜슨 합금. 구리에 3 내지 5% 니켈, 1% Si, 3 내지 6% 알루미늄 첨가한 합금입니다. C합금이라고도 하지만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CA라고도 합니다. 엘로이니까 합금을 CA라고도 합니다. 통신선 스프링 재료로 사용됩니다. 자, 74번. 비중 7.14, 00.419도, 조밀 6방 적자.
조밀 6번 격자는 HCP 또는 CPH라고 합니다. 조밀 6번 격자. 주로 도금, 건전지, 인쇄판, 다이캐스팅, 합금용으로 사용되는 금속 원소는 여기에 용융점이 419도죠. 여기 아연입니다. 아연.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아연이요. 예상외로 이제 비철금속인데 아연이 예상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아연 재련소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울산에 그 고려아연 재련소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아연을 재련하면서 거기에서 금도 녹여서 내고 그 다음에 구리도 재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에 각광을 받는 니켈 재련소도 고려아연이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에 쓰이는 전구체 공장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구리 막을 얇게 해가지고 또 2차 전지에서는 동박이라고 하는데 동박 공장도 착공을 하고 이 고려아연이 아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연으로도 세계적인 회사인데 지금 울산 쪽에 2차 전지용 소재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그 공장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아연이 이제 이 대표적인 아연 재련소입니다. 그런데 아연은 비중은 7.14로 조금 높은데 용융점이 419도씨 정도 됩니다. 조밀 6번 격자다. 조밀 6번 격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안 적습니다.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그래서 그 조밀 6번 격자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아연 마그네슘입니다. 티탄 카드뮴, 아마티카, 아연 마그네슘 티탄 카드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연이 되겠습니다. 75번 티그, 여기 보세요. 티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텅스텐, 용접봉이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이너트 게스라는 것은 불활성 기체입니다. 이 불활성 기체를 용접할 때 그 주변에 뿌려주면요. 주변의 공기 중 산화물이나 이런 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수 용접에 이렇게 항상 이너트 게스, 불활성 기체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티그 용접이라고 하는데 티그 용접에서는 전극봉 재료의 구비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전자방출이 잘 되어야만이 잘 녹일 수 있습니다. 전자방출 잘 되는 것, 열전도율이 높을 것, 전극봉은 용융점이 높아야 되겠죠. 전기 저항률이 높으면 안 됩니다. 전기 저항이 높으면은 이 전기가 잘 안 통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용접봉, 전극봉 재료 구비 조건입니다. 76번요. 수동, 피복, 아크 용접봉, 홀더. 그 이제 용접 홀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한번 나올 겁니다. 이 용접봉을 이렇게 딱 집는 것입니다. 그 웰딩 홀더 딱 집는 건데 수동 피복 아크 용접봉 홀더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 홀더는 딱 용접봉을 찍고 용접하는 건데 홀더는 무게가 무거운 것일수록 좋다. 가볍고 튼튼해야 좋겠죠. 용접할 때 홀더가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거기 뭐 감전이 되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전기 절연이 잘 되어야 우수한 홀더이다. 맞습니다. 용접 전류를 용접 케이블에서 용접봉에 전달하는 기구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가 구비조건과는 전혀 잘못된 겁니다. 용접 시공할 때 잔류력 감소시키는 방법과 과장 관계 적은 것은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예열을 항상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용접 순서를 지켜줘야 되겠지요. 적절한 용착법을 선정해 줘야 됩니다. 용접 시공할 때 용착금속의 양을 많이 증가시키면은 그게 이제 뜨거운 금속이 많이 들어갔으면 식을 때 그 안에 이제 잔류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용착금속 양을 많이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용접부 바깥면에 나타나는 피트 발생 원인과 과장 관계가 적은 것은 용접부가 있는데 그 바깥면에는 구멍처럼 그 어떤 홀이 생긴 걸 말합니다. 용접 조건 부적당, 요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용접을 직접 안 했지만 용접 조건 부적당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청결 상태 나쁜 모재 기능, 청결 상태 나쁜 모재. 그 다음에 용접봉의 습기입니다. 요 세 가지가 몇 번 나왔고요. 용접 자세 불량으로 이렇게 피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적이 40리터인 산소 용계의 고압측 압력계가 80kgf/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나고 가스 용접기에서 200번 팁을 사용할 경우 표준 불꽃으로 몇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가 이러는데 여기에 40리터라고 80요거 하면 곱하면 3200리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식인데 200번 팁이라 하는 이거는 뭐냐면 1시간당 200번 팁이라는 1시간당 200리터를 소모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0을 200으로 나누면 3200을 2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6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137페이지. 용접 중 연납, 납땜도 일종의 용접입니다. 연납 납땜용으로 사용되는 용재로 잘못된 것은,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는 별로 안 달았는데 이렇게 알아줍시다. 연납 납땜용으로는 염화 용재입니다. 용재, 염화연, 염화아연, 인산, 그 다음에 염산, 요거는 용재입니다. 용재는 뭐냐면은, 자, 우리 이 용접할 때 용접봉을 녹이잖아요. 그죠? 녹여가지고 그 금속 모재를 붙이는데, 그럼 이게 녹았다가 붙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용접봉 피복제도 그렇고 슬래그가 생깁니다. 찌꺼기나 그 공기 중에서 반응을 하거나 이러면 그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 찌꺼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슬래그로. 그 제거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용재라고 합니다. 여기 용재는 염화연, 인산, 염산이 있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77번 AW200인 용접기로 무부하 전압 70V, 아크 전압 30V인 교류 용접기의 역률과 효율을 냈습니다. 요거는 몇 번 앞에서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크 출력을 알아야 됩니다. 아크 출력은 어떻게 되냐? 아크 전압 곱하기 아크 전류니까 30V 곱하기 200 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6000W인데 킬로와트로는 6kW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 입력을 또 구해야 됩니다. 무부하 전압 곱하기 아크 전류입니다. 무부하 전압은 70V입니다. 아크 전류는 200입니다. 14000W니까 14kVA입니다. 그럼 역률은 어떻게 되느냐? 역률은 여기에 전원 입력 14분의 그 다음에 아크 출력 6에다가 내부 손실 3을 더한 거 이렇게 하니까 64.3%가 나오고요. 효율은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크 출력 6 플러스 내부 손실 3분의 그 다음에 아크 출력 요구를 곱하기 100 하니까 66.7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률과 효율을 구하려고 할 때는 아크 출력과 전원 입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게 요 두 곳이 있으니까 요걸 구하고 나서 이제 역률과 효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는데 여기 지금 몇 번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78번 교류 용접기에서 전류 조정을 정기적으로 행함으로 기계적 마멸이 적고 원격 조작이 가능한 것은
가포화 리액트형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포화 리액트형이고요. 가동철심형은 뭐냐면은 일종의 변압기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광범위한 전류 조정이 곤란합니다. 가동철심으로 누설자석을 가감하여 전류를 조정할 수 있고, 미세한 전류의 조정이 가능하며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가동철심형이다. 가포화 리액터형은 여기서 했고 여기도 있습니다. 가변장의 변화로 용접 전류를 조정할 수 있다. 정기적인 전류 조정으로 소음이 없고 기계 수명이 길다. 조작이 간단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핫 스타트 장치 설치가 쉽다. 여기 이제 가포화 리액터이고 여기서는 요걸 묻고 있고요. 가동 코일형은 아크의 안정도가 높고 소음 발생이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자, 1, 2차 코일 중 한 가지를 이동하여 누설 자속 변화시켜 전류 조절한다. 그건 탭 전환형이 있습니다. 코일의 감기인 수, 즉 탈의 수에 따라 전류를 조정하고요. 탭 전환부의 소손이라는 거, 스파크가 일어나가는 열을 받아서 손상을 입는 걸 소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합니다. 주로 소형이 많이 이용되면 넓은 범위에서는 전류 조정이 어렵습니다. 적은 전류 조정 시 무브와 전압이 높아 정격이라는 전류에 의한 쇼크를 말합니다. 위험이 큽니다. 이 참 전류에 의한 쇼크는 이게 아니더라도 있죠. 요번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는 도중에 그 벼락이 쳐가지고 선수가 한 명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나 뭐 벼락이나 이런 것들 이제 쇼크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전기전자를 안 했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저도 이거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혹시 표시를 해두었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복제 중 용접봉이 피복제가 있는데 석회석, 형석을 주성분으로 하고 용착금속 중에서는 수소 함량이 다른 용접봉에 비해 10분의 1 정도로 현저하게 작은 용접봉 저수소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피복제 중 용접봉에도 왜 석회석, 형석을 쓰느냐 하면은 이 석회석하고 형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우리 용접봉이 금속이잖아요. 그죠? 녹여서 어떤 금속을 붙일 때 녹아서 이제 화학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붙는데 그럼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이나 이제 용접봉이나 모재 사이에 있는 그런 철 성분이 아는 원소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는 그게 그 제품에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석회석하고 형석 같은 걸 넣어주면 이게 조금 전에도 했듯이 용제 역할을 합니다. 그 안 좋은 원소들하고 반응을 해서 슬랙으로 분리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피복제 중에서 석회석이나 형석을 거기에다 첨가합니다. 그리고 저수소계에서는 수소가 적죠. 이 수소가 금속 중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기공이나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수소계는 그러면 기공 같은 것도 좀 덜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저수소계 용접봉을 쓴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79번. 저온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적합한 내용인 것은 저온균열,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한다. 맞습니다. 냉각 속도를 빨리 하면은 균열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침투 비파괴 검사를 할 때 A형 표준 시험편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그걸 분쟁번호로 중앙에 520도 정도로 열을 가해가지고 물을 부어버리면은, 급능을 내버리면 이제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안 생기게 하려면 천천히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면 안 생깁니다. 예열 온도를 낮게 한 다음에 예열 온도를 높게 해주면 이게 천천히 균형지게 이게 이제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예열 온도를 높게 해야 됩니다. 낮게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영접봉을 건조하여 사용한다 맞겠죠? 자, 그 부분에 그 밑에 다시 저온균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0도씨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영접 후 영접부 온도가 상온 부근으로 떨어지고 난 후 발생하는 모든 균열이며 저온균열에는 루트 균열, 끝 균열, 그 다음에 균열, 그 다음에 비드 및 부분 균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드 및 부분 균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저온균열에는 이런 균열들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80번 15도씨 15kgF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per/cm에서 아세톤이 30리터 들어있을 때는 무조건 15도씨 15kgF per/cm는 그 아세틸렌이 얼마 용해한다고 했냐면 375리터를 용해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아세톤 30리터에는 이 370을 곱하니까 11,250리터 용해한다. 자, 이 15도씨 15kg/cm에서는 아세틸렌이 무조건 뭐냐면은 375리터를 용해한다는 거는 알아두면 됩니다. 자, 200V 전원에 30kV 암페어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할 때 전원 스위치에 끼울 퓨즈 용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퓨즈 용량은 여기에서 200V 전원 전압입니다. 오늘 1차 입력 30kV 암페어 요걸 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150 암페어가 됩니다. 150 암페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걸 뭐 하나 조금 고치겠습니다. K를 대문자로 해주십시오. 자, 가스 절단과 같은 원리로 표면에서 껍질 벗기듯이 표면을 가공하는 것을 가스 스카핑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용삭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삭. 그 한자로 가스 스카핑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용삭이라고 많이 합니다. 가스 스카핑을 용삭이라고 많이 합니다. 가스 스카핑을 다른 한자로는 용삭이라고 한다는 것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용삭. 가스 스카핑을 딴 말로는 용삭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쓰였냐, 포스코에 옛날에 한번 보니까 그 연속 주조 공장에서 있잖아요. 연속 주조 공장에서 이제 슬래브나 블룸 빌렛을 만드는 표면에 결함이 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가스나 이런 걸 사용해서 제거를 하더라고요. 표면을. 그래서 그 스카핑인데 용삭이라고 하더라고요. 포스코 안에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그 슬래브나 블룸 빌렛 표면을 이렇게 가스로 긁어내는 그 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계열 회사가. 포스코 용삭 회사가 있더라고요. PSC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 원자 수소 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저도 이거는 뭐 안 해봤는데 아크 용접 일종으로 수소 기류에서 두 개의 텅스텐 전극 간의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수소 분자는요, 아크의 고열로 원자상 수소로 분리되고 수소 분자는
원자수소가 영점으로 표면에서 냉각되어 분자상 수소로 재결합할 때 방출된 열을, 분자상 수소로 재결합할 때 방출된 열을 이용하여 영접하는 겁니다. 치밀하고 미세한 결정 조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식성 연성이 뛰어나고 영접 이별의 조정이 쉬워서 스테인리스강, 박판이나 공구강 용접 등의 이 원자 수소 용접을 한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거보다는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이저 용접, 레이저 광선 출력 응용한 용접 방법입니다. 이 재료는 고체, 기체, 액체 등이 있으나 현재는 발진하기 쉽고 출력이 큰 루비가 사용된답니다. 레이저 용접할 때는. 이 유도방 사이에 발진증 통곡된 광선은 보통 광원의 백색광과 달리 위상이 가지런한 간섭성이 가능한 가간섭성 빛이며 저항성이 크고 먼 곳까지 거의 퍼지지 않고 곱게 나갑니다. 전자빔과 거의 같은 에너지 밀도 얻어집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전자빔처럼 용접, 절단, 구멍 뚫는 천공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용접이. 그래서 레이저 용접이 이제 이런 데도 있다. 이 레이저는 그럼 뭐냐?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방사하는 요걸, 자, 요 약자입니다. LASER. 요걸, 알아두십시오. 그냥 레이저는 정폭되어서 이제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알아두세요. 광선이 이제, 증폭되어 가지고 방출하는 그런 빛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레이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가스 스카핑을 물으면서 원자 수소 용접, 그 다음에 요즘은 최근에는 불활성 가스 용접, 그 다음에 레이저 용접인데, 용사법은 이 용접이 아닌데, 용사법은 뭐냐 하면은 알루미늄이나 이런 금속처럼 용융 온도가 낮은 것을 반용융 상태로 해가지고 과압으로 다른 금속 표면에 불어서 그 표면에 붙게 해서 굳게 한 것입니다. 이게 용사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여기에서 이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